예, 문학과 인간 6주 공부하고 있죠. 2차 시합시다. 1차 시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4주차와 5주차에 패스트 그리고 변신 이런 그 소위 고전 명작을 읽었었죠. 그리고 그 작품들을 상기하면서 소설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론의 측면을 우리가 6주차에 살펴보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1차 시에서 내가 이야기했던 것은 소설에서의 그 소설의 구성 요소 세 가지 중에서 인물과 배경과 사건이 있다. 그런데 소설은 그런 소설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지만 이야기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서술자의 아, 관점, 태도가 보다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설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이제 역사적 관점에 상반되는 관점, 오랑캐의 뭐 실증주의, 그다음에 에드워드 카의 대화주의 이런 이야기 하면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그 어떤 사건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엄정하게 객관적으로 기록하거나 이런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 목격자, 즉 소설 같으면 그 이야기를 독자에게 이야기해주는 소설자의 관점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또 2차 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소설이란 무엇인가를 좀 더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봅시다. 자, 이제 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건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자료 이제 충실하게 자료 보면서 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은 곧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죠? 이야기죠. 그 소설을 1차 시에 이제 소설을 내가 소설자의 관점과 태도에 맞춰서 소설이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만은 또 보면 소설을 정의하는 다양한 논의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야기, 소설의 정의와 관련해서 보면 이야기를 가진 혹은 이야기로 이루어진 문학이다 이런 얘기죠. 소설은 뭐냐? 이야기로 이루어진 혹은 이야기를 가진 혹은 이야기로 이루어진 문학이다. 이야기. 아라비아 지방의 민화를 중심으로 페르시아, 인도, 이란, 이집트 등지의 설화가 그 첨가되어 이루어진 작자 미상의 설화집 천일야화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천일야화의 경우가 바로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진 혹은 이야기로 이루어진 문학이라고 하는 소설의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아주 좋은 사례가 천일야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정을 저지른 왕비를 처단하고 매일 새로운 신부를 맞아들인 후에 다음날 아침에 죽이는 아라비아 왕에게 세라자드라고 하는 현명한 신부가 매일 밤 새로운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다가 그 이야기를 완결짓지 않고 완결지으면 다른 신부들처럼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죽임을 당하니까 이 지혜로운 세헤라자드는 밤에 새로운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다가 날이 새면 나머지를 다음날 밤으로 미루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천 하룻밤을 지속해서 그래서 천일 야화, 밤의 이야기 결국 처형을 면했다는 이 이야기가 소설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시사해 주고 있어요.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애초에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바대로의 소설의 개념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떠도는 뭐 변변치 못한 이야기로 취급받았어요.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 그러나 르네상스 이후에 르네상스는 이제 문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문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고전 그리스의 그 인간 중심의 그런 문화를 다시 되살리는 것을 르네상스 문의 부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세 천년의 신 중심의 그런 세계관에서 이제 인간 중심의 그런 이성 중심의 세계관으로 변화를 도모할 때 그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 고전 그리스 시대 히랍의 그런 어떤 인간 중심의 문화의 복원 이게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에 영국에서 소설이라는 뜻으로 쓰인 이 노벨, 노벨이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소설은 뭐냐면 인간에 대한 새로움의 탐구요 그것의 표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노벨은 새롭다는 뜻을 지닌 이탈리아의 노벨라에서 연유하고 있거든요. 또한 소설을 픽션이라고 하면 픽션은 이제 허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구. 영미권에서는 픽션이라고 하고 유럽 쪽에서는 노벨 이렇게 좀 많이 합니다. 예, 픽션. 이건 사실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상상적인 세계를 허구와 꾸며낸다는 얘기죠. 상상을 통해서 허구화한다는 의미가 포함돼요. 그래서 소설이란 이제 정리를 합니다. 개념을 현실이나 인간의 삶을 이야기로 꾸며서 만든 문학의 한 갈래. 현실처럼 느껴지는 즉 개연성이죠. 그럴듯하게 꾸며진 이야기를 통해서 소설은 삶의 성격과 다양성을 보여주고 인간에 대한 이해나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문학의 한 양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설은 그 연원 계보에 있어서 서사시와 로망스와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 시대, 히랍 시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와 일리아드는 서구 문학에서 최초의 서사시로 평가받거든요. 그러니까 영웅 호걸들의 무용담을 다루는 이런 서사시는 격렬한 감정이나 사상을 다루는 소정시와는 달리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줄거리. 그래서 산문이죠. 줄거리가 있는 산문. 시는 격렬한 감정이나 사상을 다루는 서정시와 달리 서사시, 서사시는 이야기시를 말하는 거예요.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나 이제 서사시와 소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와 근대 소설의 첫 작품 가운데 하나를 일컫는 로빈슨 크루소를 한번 비교해 보면 그 서사시와 소설의 차이가 명확해져요. 자,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바다에서 갖은 역경과 고초를 겪으며 고향으로 돌아오거든요. 서사시 오디세이아의 경우는. 그런데 소설 이 데니얼 디포의 이제 최초의 근대 소설로 일컬어지는 로빈슨 크루소는 분명히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떠나서 선원이 되려고 바다를 향하죠. 그러니까 한 주인공은 집을 향해서 오고 누구? 오디세이아 서사시 오디세이아. 다른 주인공은 누구? 로빈슨 크루소. 다른 주인공은 집에서 뛰쳐나와서 드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호메로스의 작품에서와는 달리 디포의 작품에는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 살던 인간의 진취적인 팽창주의, 자립심과 독립심, 실험정신이 잘 드러나 있잖아요. 비현실적인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도 소설은 서사시와 크게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소설은 근대의 소설이에요. 근대. 프랑스, 그러니까 이제 뭐 종교개혁, 그다음에 르네상스, 그다음에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 중세 천년의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의 이성의 시대로 변화하는 거죠. 이게 근대거든요. 근대. 인간 중심주의적인 어떤 이성의 시대. 이게 근대란 말이에요. 주술적 세계관에서 이성을 신뢰하는 그런 시대로의 변화를 근대라고 하죠. 이 근대의 산물이에요. 그 근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특히 결정적으로 산업혁명 이런 걸 통해서 그 중세의 그런 귀족 중심의 계급 체제가 무너지고 부르주아지, 신흥 자본가 계층을 즉 시민 그때는 시민이었죠. 시민 계급을 중심으로 한 이런 공화정이 성립이 되잖아요. 이때가 바로 이 근대의 탄생이고 근대 문학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근대 문학, 현대 문학 소설은 그 부르주아지의
그런 계급의 이해를 사실 반영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자, 근데 서사는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영화, 소설이죠. 영화, 소설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소설을 원본으로 해서 그걸 각색해서 영화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이걸 서사체라고 합니다. 근대 소설을 대표하는 양식은 소설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인 곧 개인의 발견. 여러분 이제 혹시 메모할 수 있습니까? 개인의 발견. 그러니까 근대는 개인의 발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중세는 신중심의 질서,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 신중심의 질서, 세계. 거기서 개인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근대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발견. 예. 사실은 무엇보다도 근대 시민사회에서 중산층, 아까 얘기했던 거, 부르주아지의 발언과 더불어 생겨난 문학이라는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된 중산층들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갖게 돼요. 오늘날처럼 영상 매체나 인터넷이 도래하기 훨씬 전의 일이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독서에 몰두해요. 지금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철을 타거나 그러면 책 읽는 사람 없어요. 다 휴대폰, 가족들 간에 같이 있어도 가족들 간에 대화하거나 그러지 않고 각자 가족들이 다 아주 한두 살은 좀 과한 표현인가. 하여튼 뭐 한 4살 되는 아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휴대폰 보는 거죠. 휴대폰이 없을 때는 어땠습니까? 다 책 봤어요. 전철 타고. 그다음에 버스 타고 여행하면서 다 책을 봤다는 얘기죠. 완전히 풍경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 경제 여유를 갖게 된 중산층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독서에 몰두해요. 더구나 이들 가운데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많아져 가죠. 그러니까 소설 창작과 소비에 매우 좋은 토양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소설이 만들어진 사회적 특성을 정리하면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예, 정치적으로는 공화주의, 사회적으로는 개인주의가 소설이라고 하는 근대 문학 장르의 탄생에 매우 중요한 환경을 제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근대 소설이 현실성과 주체성을 강조하고 개인주의적 문화의 소산이라고 해서 단순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거나 외적인 인간의 파편적인 이야기만을 그리는 양식은 아니에요. 응? 역사적으로 모든 이야기 양식이 그랬던 것처럼 소설 또한 세계와 존재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서사적 이상을 담지하고 추구하는 그런 형식이라는 말이에요. 세계와 존재의 진면목을 발견하려는 이상은 모든 서사 양식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고 소설 또한 예외가 아니에요. 물론 루카치에 의하면 예술은 이제 더 이상 묘사가 아니라 왜 전범적 모델은 모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즉 모방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루카치에 의하면 그래서 결국은 예술은 이제 더 이상 묘사가 아니라 창조된 총체성인데 왜 형이상학적 여러 영역의 자연스러운 통일은 파괴되고 말았기 때문에 루카치에 의하면 루카치 소설의 이름을 조금만 정리하면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그리스 정신의 온한적 완결성에 대해서 또는 그 전제로서 총체성에 대한 얼마간의 언급이 이제 필요해요. 루카치를 말했으니까. 자, 루카치는 그리스인들이야말로 형이상학적, 그러니까 그 사물의 본질이라든가 존재의 근본 원리를 이제 그 탐구하는 철학을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고전 철학은 다 형이상학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이야말로 이런 형이상학적 삶을 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야말로 하나의 완결된 세계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의 세계는 그리스 세계보다 훨씬 더 풍부해졌고 이런 풍부함은 그리스적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긍정적인 의미, 즉 총체성을 사라지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카치에 따르면 빛과 별은 완결된 원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영혼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미 속의 의미로 완결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이게 이제 좀 그 어렵게 생각했다면 지금 설명했던 것들을 이제 이 부분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 루카치가 말한 신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던 시대,
그 세계와 자아가 일치되어 있던 시대다 이래요. 그러니까 영혼과 자신의 이원성은 완결된 성격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원성 속에서의 원한적 성격, 그것도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겠군요. 원한이라고 하는 그 뭐 가슴에 서린 한이 아니라 원환, 신과 자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루카치는 그리스 시대를, 어? 신과 사람이 하나의 끈으로 이루어진 완결된 그런 세계로 본 거예요. 원한의 원한적, 원한이 발음이 영 그렇고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둥그런 원의 세계, 연결된 이런 세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완벽한 합동을 꿈꾸는 서사시적 세계의 신비주의에서, 다른 신비주의나 그 신비적인 사상과는 조금 다른 면을 여기서 발견하죠. 그래서 다른 신비주의가 끊임없는 수행과 고찰을 겪어서 신과의 일치를 하려고 꾀하는 반면에, 서사시적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동이 곧 본질이고 본질은 신이 정한 운명 그 자체다라고 루카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인간은 행동과 영혼 속의 본질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면서도 그것은 하나의 총체된 원한성을 가지고 있다, 일치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는 모든 사람이 철학자이자 또 모든 사람이 각각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유토피아적 목표의 소유자였다고 이야기해요. 이때는 그러니까 그 행복한 현재 지도를 그리는 일 외에는 더 깊은 철학의 과제는 있을 수 없었다. 철학의 원초적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런 사상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루카치에 의하면 행복의 시대다 이 말.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이완 이완되지 않고 하늘에 연결된, 그러니까 모든 운명은 신에게서 부여받는단 말이에요. 인간은 미래에 대해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저 현대 자신의 상황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일 외에는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시대 영웅서사시의 목적도 마찬가지. 소설에서의 주인공이 좌절하고 비극을 맞이하는 것과는 달리 영웅서사시의 주인공은 그야말로 영웅 그 자체란 말이에요. 주인공은 신이 정한 운명대로 시작하고 행동하고 끝나죠. 주인공의 앞에 닥쳐오는 시련에 절대적으로 승리하며 결국 신이 정한 결말로 가죠. 영웅서사시의 시련과 고난은 그러니까 영웅을 조금 더 영웅답게 하는 요소일 뿐이며, 서사시의 목적은 신을 더욱 절대적이게 하는 데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단지 대답만을 알았을 뿐 물음은 알지 못했고, 해답만을 알았을 뿐 수수께끼는 알지 못했고, 형식만 알았을 뿐 혼돈은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식이라고 하는 형상적 원을 그릴 때에도 그들은 아직 파라독스 이쪽 편에서, 그러니까 파라독스가 하나의 현실된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어쩔 수 없이 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들을 완결성으로 이끌어내고 있었던 게 그리스 시대다 이런 얘기죠. 완결성이란 다시 뭐냐? 존재와 운명, 몸과 완성, 삶과 본질 등의 그 이원 두 가지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를 우리는 완결된 문화라고, 여기서 우리는 이제 루카치에 의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그 루카치가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이거잖아요.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별빛이 그 길을 훤히 밝혀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라고 그의 소설의 이론 맨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카치는 예술은 삶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태도를 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설은 현대의 문제적 개인이 그래서 본래의 정신적 고향과 삶의 의미를 찾아 길을 나서는 동경과 모험에 가득 찬 자기 인식애로의 여정을 형상화하고 있는 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적 개인이야말로 루카치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에 따르면 소설은 내면성이 지니는 고유한 가치를 알아보려는 모험의 형식이에요. 소설의 내용은 자신을 알아보기 위해 길을 나서는 영혼의 이야기이자 모험을 통해 자신을 시험하고 또 자신을 견뎌내면서 자신의 고유한 본질을 발견하려는 그런 영혼의 이야기인 것이죠. 소설시적 세계의 내적 안정성은 소설이 갖는 이러한 본래적 의미의 모험을 배제하죠. 소설시의 주인공들은 다채로운 일련의 모험을 겪지만, 그러나 이들 주인공들이 내적 외적인 모험을
모두 견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죠. 응? 왜? 세계를 지배하는 신들은 언제나 마성적인 힘들에 대해서 승리를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사시의 주인공은 괴테와 슐러가 주장한 것처럼 수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죠. 이 서사시적 주인공의 삶을 장식하고 채워주는 일련의 모험들은 세계의 직관적이고 외면적인 총체성을 형성한 것이고, 서사시적 주인공 자신은 단지 이런 총체성이 전개되는 가운데 위치해서 빛을 발하는 하나의 구심점, 즉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세계 내에 가장 안정된 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설 주인공의 이런 수동적인 성격은 형식적 필연성이 아니라 주인공이 자신의 영혼 및 주위 환경에 대해 갖는 하나의 관계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소설의 주인공은 결코 수동적이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주인공의 수동적인 성격은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소설의 가능한 여러 구조 가운데에서 하나의 특정한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여기 이 부분에서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을 좀 설명하는 부분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추상적으로 좀 어렵게 전달될 수가 있겠다. 근데 나처럼 이제 문학을 전공하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사실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루카치가 소설의 이론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한 핵심 개념을 뭐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테인데, 우리 학생들은 이 하여튼 한두 페이지 설명했던 부분이 조금 잘 이해가 될까 걱정이 조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했던 이야기는 영웅 서사시와 근대 소설이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 사실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고, 서사시와 소설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서사체지만, 그래서 서구는 서사시로부터 출발했지만, 그러나 서사시와 근대적 양식인 소설은 본질에서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루카치 소설의 이론의 원한성, 그리스 시대의 그런 그 소설에 대한 어떤 개념, 이런 이야기를 좀 길게 설명을 하고 말았어요. 어렵다 생각하면 그냥 그 부분을 뭐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뭐 과제물이든 시험이든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너무 어렵겠다 싶은 지나치게 전문적인 영역은 물론 내가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하고 또 여러 번 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뭐 굳이 교양의 수준에서 지나치게 머리 아픈 것까지는 굳이 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료는 줄 테니까 여러분이 읽어보기는 하겠고요. 자,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좀 더 쉬워집니다. 자, 서구에서는 그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근대 소설의 효시로 봐요. 데카메론, 근대 소설의 효시를.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에서 명료하고 직설적인 문체로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당대 인간상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한편 날카롭게 그걸 또 비판해요. 특히 그는 이 소설에서, 자, 운명과 맞서 싸우고, 근대 소설의 양식의 특징을 보세요. 운명과 맞서 싸우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나아가 운명을 개척하는 인간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선과 운명이라고 하는 뚜렷한 이 이원론은 르네상스적 감성과 사고의 뿌리를 둔 것이거든요. 이 데카메론에는, 자, 페스트가 나옵니다. 4주차 우리 페스트 읽었죠. 페스트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거리 곳곳에 시체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고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한 피렌체가 등장해요. 도시, 이런 상황에서 데카메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카치오의. 이런 상황에서 7명의 부인과 3명의 청년이 한 성당에서 이제 그 페스트를 피해서 우연히 만납니다. 이런 대참사를 피해서 피렌체 교회 피에졸레 언덕에 있는 큰 별장으로 피신을 가기도 하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2주간 머물면서 너무 이제 무료하잖아요. 그럼 무료함을 달래고자 그리스도 순환일인 금요일과 휴식을 취하기로 한 토요일을 제한 나머지 열흘 동안에 10사람이 각자 하루에 한 편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데카메론은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10일 동안의 이야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0일 동안에 10명이 이야기한 100편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게
데카메론이에요. 알겠죠? 이 데카메론은 서구의 근대 소설의 효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적 요소들을, 본질적인 요소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근대 소설의 효시 데카메론. 내가 조금만 더 할게요. 데카메론에는 다양한 계층의 온갖 인물 군상이 등장해요. 왕, 왕자, 공주, 장관, 기사, 지주, 수도원장, 수녀, 수도사, 권인, 의사, 이런 식으로 노예, 하인, 불안다. 각각의 등장인물들은 그 성격만큼이나 처한 상황도 제각각인데 귀족과 상인 계급의 다수를 차지하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들은 성직자와 여성이란 말. 이들은 당시의 시대상과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작품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즉 욕망에 충실한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훗날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라고 일컬어지는 당시의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분위기가 아주 선명하게 잘 이제 드러난다, 이런 얘기죠. 데카메론의 이야기가, 즉 작가인 보카치오가 모두 새롭게 창작한 내용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현실감은 이제 현실의 어떤 반응의 측면이. 자, 보카치오는 당시 이탈리아와 13세기 이탈리아 중부지방에서 떠들된 그런 이야기에다가 자신이 다른 작품에서 선보인 이야기를 덧붙여 데카메론 기본 골격을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데카메론의 이야기는 허구라기보다는 사실에 더 가까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기초한 허구죠. 소설의 양식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3차 시에는 좀 더 쉽게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 문학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소설은 과연 뭐냐, 소설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또 조금 더 여러분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2차 시 문학과 인간 제6주 소설에 대한 이야기 2차 시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